네, 공명의 동남풍 4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범일입니다. 네, 조준희입니다. 저희 공명의 동남풍 인기가 날이 갈수록 엄청나게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회수가 엄청나지 않은데. 조회수는 그런데 이제 들으신 분들은 정말 재밌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녹음하는 날짜로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아하. 네, 주인님은 주변에 만우절이라고 이렇게 농담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요즘 만우절로 뭐 하는 사람 잘 없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마케팅 업체에서는 이런 걸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돌 팬들이 혼마라고 하죠, 혼마. 그러니까 이제 뭐의 줄임말이죠? 몰라요. 대장. 그러니까 이 카메라 들고 있는 우리 혼마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유 팬인데 오늘은 다른 연예인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자기 계정에. 그런 장난들을 좀 치죠. 트위터라고 하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플랫폼에서는 또 위험한 발언 하시네 또. 만우절이 굉장히 중요한 명절 같은 거. 나의 재치를 뽐낼 수 있네. 네, 되게 아직도 매해 만우절에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런 얘기 해봤고요. 아주 본격적으로 저희 주제 토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저희 모색 뉴스레터인 위클리 알트가 나갔는데요. 또 노인 무임승차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최근 중동에서 전쟁 상황으로 인해서 한국에서도 에너지 위기가 급속도로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서서히 우리 일상 영역에서도 체감되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주유소에 줄을 길게 선다든지 등등, 종량 재봉투 사재기를 한다든지 등등.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정책 제안들을 언급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 이용률을 늘려야 되니까 사람들이 자가용을 덜 타고 대중교통을 타야 되니까 대중교통이 출퇴근 시간에 좀 덜 붐비게 노인 무임승차를 시간대에 따라 제한하는 걸 검토해보라 라고 얘기를 던졌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틀 정도 지나서 그거를 정책위에서 논의해보겠다라고 받았죠. 네. 그래서 이 노인 출퇴근 시간 무임승차 제한이 여기저기서 화두로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 담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노인들의 무임승차 관련해서 비판적인 시선이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많이들 비판의 어떤 무기로 사용들을 하죠. 예를 들어 GTX를 탔는데 거긴 무임승차 안에서 노인이 없는데 지하철에는 사람들이 노인이 많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게 약간 좀 과장되었다? 혹은 지금 요즘 시대 정치 풍토? 그러니까 편을 가른다든지 배제와 혐오를 약간 이용한다든지 그런 풍토가 만들어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정적인. 왜냐면 누가 들으면 한국 지하철이 진짜 다 노인들만 타는 지하철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뽑아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노인 무임승차를 출퇴근 시간에 제한했을 때 이게 혼잡도가 줄 것이냐에 대해서도 출퇴근 시간에 노인 비율이 8%, 9%? 그 정도밖에 안 돼요. 10% 미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놀러가는 노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놀러가는 노인이라고 제한해도 되냐는 또 다른 문제죠. 다른 이슈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사실 큰 영향 없는 부분인데 세대 갈라치기라든가 그런 게 좀 조장하는 면이 크죠. 그리고 그런 발언이 지지층을 끌어모으기 쉬운 자극적인 언어라는 측면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편인데, 네. 사실 저도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내가 내리고 싶을 때 제대로 못 내리고 하면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나는 돈 내고 타는데 너희는 돈 안 내고 타네?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더 불편하게 가야 되네? 이 정서를 좀 건드리는 것 같고요. 요 어떤 소위 말하는 밈적 사고가. 네. 그 전장현 시위 때도 좀 그런 것들을 좀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이런 정서를 좀 자극한다거나 또는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해석이 또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잘못 말하면 이 대통령 지지자분들께서 물론 많이 들어주시면 좋은데,
그 대통령의 의도가 진짜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사람들이 노인 무임승차를 부정적으로 보는 수많은 인터넷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뱉은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선의로 해석하는 편이고 네. 그걸 그 고민까지 하면서 발언을 할까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짜로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혼잡도를 늘리는 문제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러면 왜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했을까? 대통령은 혹은 많은 정치인들은 그거를 차라리 고민해 보는 게 저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꼭 이재명이라는 어떤 한 명의 정치인이 아니라 사실 노인 무임승차 이슈가 좌우 뭐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여기저기서 늘 약간 호출되는 이슈잖아요. 동네 북 같은 이슈죠, 이게. 대표적으로 이준석이 노인 무임승차를 꽤 화제로 만들었었던 적이 있고 지하철 요금 오르는 시기가 되면 또 이게 불려 나오고 늘 자주 불려 나와요. 그럼 왜 정치인들은 이거를 늘 불러올까라는 게 이번 뉴스레터에 나간 칼럼의 주 목적이었거든요. 말하고자 하는 바였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지하철이나 버스 혹은 공공임대주택 혹은 공공의료원 이런 것들은 되게 공적인 사회 서비스들이잖아요.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이 서비스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이 쓰면 내가 못 쓴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이게 뭐 되게 고등학교 경제 시간에 배우는 경합성을 띈다라고 말하는 흔히 그런 디자인인 거죠. 고등학교 때 이런 걸 배워요? 저도 안 배웠는데 나 고등학교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합성을 띠는 재화들인 거죠. 지하철에 사람이 많으면 내가 불편해지잖아. 아, 그렇죠. 그건 맞아요. 공공의료원에 사람이 많으면 내가 못 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공공임대주택에 자리가 안 나면 전 입주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공적 재원이 투입된다라는 점에서도 되게 독특한 점이 있는 거고 아무튼 그런 특징들이 있는 서비스들이죠. 대중교통, 뭐 병원, 공공병원, 공공주택 이런 것들이 이런 서비스들을 둘러싼 논쟁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 제일 정치인들이 활용하기 쉬운 정치 전략이 그 서비스 이용자들 간의 전 갈등을 부추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노인 무임승차 이슈를 계속 꺼내는 정치인들이라든지 야, 저 노인들이 무료로 타고 지하철 타고 맨날 어디 놀러 다니니까 너희들이 힘들게 일하러 다니는 너희들이 탈 자리가 줄어드는 거야. 야, 저 노인들이 공짜로 타니까 너희가 지하철 요금을 더 많이 내게 인상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용자들 간의 갈등이나 배제를 촉발시키는 거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준석이 그렇게 사용하는 전략이죠. 근데 반대로 이런 이슈에서 잘 안 보이는 정치적 입장은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붐비니까 지하철을 배차를 더 늘립시다. 혹은 지하철을 보완할 수 있는 버스 노선을 더 배치합시다. 혹은 출퇴근 시간을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조정합시다.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용자 측면이 아니고 공급자 측면에서의 개선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혹은 사회 경제적인 그 환경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약간 속된 말로 도파민이 안 돌기 때문에 주목을 못 받습니다. 주목을 못 받아서 그래서 늘 호출되는 게 이번에도 그랬지만 노인 무임승차다. 또 동네 북처럼 두들겨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하철 배차를 늘리자. 근데 늘리자고 하면 이제 돈 문제를 얘기하거나 아니 현실적으로 안전의 문제를 얘기한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더 옳은 방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정치권은? 일단 정치인들이 나쁜 사람이라서 안 한다기보다 왜냐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 무임승차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날 발언이기도 하지만 지금 공공기관에서 차량 오부제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2부제로 바꾼다든지 혹은 출퇴근 시간 조정할 것을 대기업들한테 권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하겠다고 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 하고 있진 않은데 주목받지 못한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 언론은 또 노인 무임승차 이런 거 언론이 또 나빠. 우리 방송에서 늘 언론이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무튼 얘기를 안 하진 않는데 주목을 덜 받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그런 측면도 있어요. 지금 상황적인 면에서 지금 이 얘기가 이슈가 된 건 어쨌든 전쟁 때문에 발생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공급자 쪽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주로 하루 이틀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대책들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지하철 배차를 어떻게 더 늘릴 거야?
지하철을 만들어 와야 되잖아요. 차를 증차하려면 몇 년 걸린단 말이에요. 현대 로템에서 만들죠? 로템에서 만들면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다원시스에서 만들면 아, 받는데 몇 년 걸릴 겁니다. 아무튼 이 이슈 또 재밌는 이슈인데 다음에 또 왜 지하철 납품이 안 되는지 알아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 배차 간격 조정이라는 간단한 것 혹은 그 보완하는 버스 노선을 추가하는 것도 버스 업체들이 다 민간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업체들하고 조정을 또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죠. 지금처럼 긴급한 상황에 공급자 측면을 강화하자는 얘기를 꺼내기가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이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평소에 좀 많이 꺼냈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대신 꼭 이용자 달라치기를 하지 않고도 긴급한 상황에 쓸 수 있는 카드들은 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출퇴근 시간 조정 같은 게 대표적인 거고 출퇴근 시간만 조정할 게 아니라 코로나 때처럼 가능한 직군들은 원격 근무, 재택 근무 하는 걸 적극 권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다른 정치가 뭐 잘 안 한다. 잘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어쨌든 이 에너지 위기 시대에 기름을 좀 적게 쓰고 뭐 공공교통을 많이 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저는 반가운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대통령도 완전히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야 된다. 대전환은 필요하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서 뭐 위기이긴 하지만 그 위기에 소위 말하는 이 생태적인 또는 녹색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 조직에서 이야기했던 메시지들이 또 주류 기득권을 통해서 발신되는 게 저는 나쁘지만은 않다 이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이번 위기가 특히 이 이동과 관련된 혹은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 전환에 있어서는 꽤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계기를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전적으로 사회에 달려 있지만 이번을 계기로 물론 석유가 쓰이는 모든 에너지를 다 전환하자라는 측면까지 가기 힘들더라도 적어도 교통에 쓰이는 에너지를 한번 크게 줄여보자라는 경험을 해보는 계기라든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가용을 줄이는 방식을 도입해 보는 거죠. 이럴 때 도입해야 사실 저항이 덜 하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큰 수준의 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우리가 코로나 2, 3년을 겪으면서 노동 방식, 뭐 원격 근무가 일상화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꽤 많이 바뀌었잖아요. 물론 다시 다 제자리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랬던 것처럼 이 사회가 공동 경험으로 경험하는 이 위기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전환이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계기인 것 같다.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래서 뭐 동감하고요. 석유 중심에 또 석유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전환을 이번 기회에 시도해보는 또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전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 거는 자가용에 대한 제약을 좀 더 세게, 노골적이고 세게 하자라는, 뭐 자가용 타시는 분들이 들으면 화를 내실 수 있고, 또 늘 나오는 얘기인 생계를 위해 자가용을 타시는 사업자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런 거는 사실 이 제도 설계 과정에서 다 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아침에 지하철 타는 노인 중에 누가 놀러 가는 사람이고 누가 일하러 가는 사람인지 구분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지, 사업자 자가용이랑 뭐 대중교통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가용 교통이랑 구분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추경의 유류비 지원 같은 것도 계속 들어가고 있고 어쨌든 이 생계를 위해서 자가용을 타셔야 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리고 이 가구의 가처분 소득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가용을 제약할 수 있는 장치들을 좀 더 세게 했으면 좋겠다. 민간 영역에서의 5부제든 10부제든 그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역을 지정해서 강남이랑 종로, 광화문, 도심 이쪽 정도, 여의도 정도로 해서 진짜 혼잡 통행료를 받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가보자! 라는 생각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유가 그 상한제를 하면서 생겼던 그 갭을 이 주요 업체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꽤 큰 금액이 또 들어가고 그리고
이 원유 상승으로 인한 보조금의 성격으로 그 하위 70%까지 또 돈을 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름을 써야만 하는 사람들이 상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돈이 나가는데, 물론 뭐 그거를 당장 내일 없애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제도 말고 더 불편하게 하는 제도도 좀 고민을 세팅을 좀 한다거나. 네. 이 기회에 경험해보자.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좀 곁다리일 수 있는데, 이번 추경에 실제로 그 에너지 위기 관련해서 뭐 LTG 사용 가구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화석연료를 더 쓰도록 하는 지원들이 꽤 들어가 있어서 이걸 비판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정말 이 에너지 요금 5만 원, 10만 원 달라지는 게 어떤 가구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그 정도의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기 상황이니까 물론 화석연료를 이렇게 촉진하면 화석연료 소비를 촉진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 위기 가구들이 겪는 그 위기는 극복해놓고 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이러면 이제 또 개량주의자 할 수 있겠지만 뭐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아니 여기 또 한 가지 얹자면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오는 게 거봐라 이런 위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핵발전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심지어 뭐 장관도 그런 뭐 비슷한 발언을 했고. 김성환 장관님. 예. 이거 참 대단하죠. 아니 그 전에 했고 이제 이런 위기니까 뭐 신대생으로 가더라도 중간 브릿지로 뭐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할 텐데 그리고 뭐 유럽은 안 한다고 탄핵한다고 했다가 다시 한다 막 이런 막 별별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아마 탈핵 진영에서 또 많은 힘든 과정들이 또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 부분이 진짜 노인 무임승차나 아니면 방금 얘기했던 에너지 위기 상황에 어려운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일들이나 이런 거는 사실 전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합의하기. 근데 진짜 우리한테 닥친 큰 난관은 방금 말씀하신 그 핵에너지 사용을 부추기는 논리에 힘이 생길 것 같다라는 부분인 거죠. 어렵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뭐, 사실 저는 그 탈핵이나 이런 막 전문가는 아니지만, 신재생 에너지를 더 많이 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이동을 대폭 줄여보는 경험을 우리가 해보면, 코로나 때 한번 했지만 이미,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교통, 수송 측면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라는 게 굉장히 많고, 물론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 더 많지만, 그렇습니다. 에너지를 줄여놓고 무슨 에너지 쓸지 골라야지, 에너지 계속 쓰면서 무슨 에너지 쓸지 고르는 건 그냥 핵발전소 하겠다는 소리가 아닌가? 네, 여러분들 버스 많이 타시고요. 네, 지하철 많이 타시고요. 아니면 저처럼 집에만 있으십시오. 맞아요. 조중희 대표는 친구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백수기 때문에 예, 집에만 있는데. 집에서는 전기 안 써요? 집에서, 요즘 좀 AI 사용도 좀 줄이려고 하고, 삼국지 게임 하면서 전기 쓰잖아요. 삼국지 안 합니다. 이제 안 해요? 예, 이제 질렸고, 800시간의 플레이 타임 삼국지요? 예. 약간 미친 사람처럼 했고요. 그렇습니다. 촉 5위 중에 어디죠? 저는 군소 세력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요. 뭐 공손찬이라든지, 예. 위초고 잘 안 해요, 저는. 뭐, 엄백호, 유표, 뭐, 유표도 너무 세요. 유장. 유장도 너무 세요. 그래요? 땅 한두 개 있는. 맹획. 맹획이라든지, 마등이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군소정당 좋아하고, 그래서 늘 이렇게 비주류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구도 맨날 꼴찌하는 롯데 응원하고요. 롯데 이번에 2승한 거 아니에요? 3승째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어제 졌고. 어제 졌어요? 야구 얘기하고 싶지 않네, 어제 져서. 혹시 못한 얘기 있나 잠깐 보면, 우리가 아까 한 얘기 중에, 일하러 가는 노인과 놀러 가는 노인을 구분하는 발언을 저희 안에서도 조금씩 나왔잖아요. 놀러 다니는 노인의 무임승차는 제한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우선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안 된다고 보는 편입니다. 아예. 놀러 가든 일하러 가든 이것도 다른 관점인데 노인들이 집에만 있는 것보다 무임승차라도 하는 게 저는 사회적으로 이득이다라고 보는 편이어서. 네, 그게 실제로 사회적인 우리가 비용 편익 분석을 하잖아요. 그 BC 값이 이득으로 나온다. 예, 건강권이라든가 뭐 교류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저도 들어서
놀러 가더라도 타라. 이게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또 다른 뭐 아니,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 이동의 목적을 따지는 게 저는 이동의 연령대로 구분하는 거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이동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정하는 거 굉장한 권력 행위인데, 이동 목적에 따라서 이동을 제한한다고? 이거는 엄청난 게 좀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난제로 한번 들어가 보면, 고령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서울 지하철에서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그 금액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이제 4천억을 찍었거든요. 4천억 원은. 그러면 이거 계속 유지하는 거 맞나? 무임승차 제도 자체를. 네, 네. 왜냐면 그러니까 노인이니까 안 돼 이런 차원이 아니고 돈이 계속 늘어나고 노인 인구가 늘어날 건데 우리가 이 제도 유지할 수 있냐라는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보자는 거죠. 왜냐면 그 질문도 계속 들어오니까. 저는 만약에 그 규모가 너무 커지고 한국의 은퇴 연령이 늦어지고 경제 활동을 하는 노인의 수가 늘어난다면은 그 무임승차 노인의 그 연령을 늘리는 방법은 가능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65세였으면 70세로 늘린다. 연령 상한을 예. 조정한다. 왜냐면은 그거 자체를 뭐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데 아까 전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보죠. 싸게 먹히는 제도일 수 있다 이게 오히려. 네. 그리고 내 바로 옆집에 있는 것보다는 가까운 곳이라도 역까지 걸어가는 게 건강을 위해서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뭐 저도 굉장히 행정 편의적인 사고입니다. 제가 방금 얘기한 거는. 근데 뭐 저도 대체로 동의하고요. 저도 또 약간 논쟁의 영역일 수 있는데 연령대를 올리는 논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연령 하한선을 올리는 논의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논의를 할 때도 이 논의 분명히 계속 남을 거거든요. 연령대 높이자는. 그 논의를 할 때도 노인 무임승차 하한 연령을 높이자. 그러니까 지금 65세인데 70세로 하자. 이 토론의 제목이 이거여서는 안 되고 그걸 할 거면 아예 이 지하철이든 대중교통이든 이것의 재정과 요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자라고 토론의 판을 깔고 그 안에서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우리가 좀 상향을 합시다. 재정이 그래도 지속 가능해야 되니까 제도가 하되 대신 다른 할인 프로그램들을 잔뜩 만들죠. 대학생이든 뭐든 정기권을 더 싸게 한다든지. 그러면 발생하는 재정 적자분은 국고에서 좀 더 냅시다. 대중교통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 연령 하한선 높이는 토론할 때도 노인이 타겟팅이 돼서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공공교통, 대중교통이라는 전체 재정과 요금 체계를 두고 토론을 한다면 저는 필요한 토론일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토론을 통해서 연령대가 높아진 거면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 정도의 생각입니다. 그런 토론은 누가 보통 주도하나요? 보통 요즘 한국 정치 분위기면 이것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한마디 저 그 대중교통 요금제기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하면 이제 민주당 정책위에서 검토해 보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 정치가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끝나면 어떻게 할지 참 궁금하네요, 민주당이. 아무튼 좀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노인 무임승차 얘기에 갇히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무임승차와 공공교통, 에너지 위기 이야기는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인데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하나 봤어요. 하나 봤는데 서대문이랑 마포랑 은평이 막 싸운다는 기사를 봤어요. 쓰레기를 가지고 싸운다. 근데 제가 왜 싸우지? 사실 저는 사정은 잘 몰랐고 그냥 예전에 마포에서 소각장 문제로 시끄러웠다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새 구가 뭘 협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은평구 주민이 우리 조주 대표님이 쓰레기 관련해서 왜 싸우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 새 구가. 이 싸움의 맥락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근의 싸움은 저도 어제 알게 됐는데 이 싸움의 근원으로 올라가 보면 근원, 싸움의 기원. 이 싸움의 기원이라기보다 협력의 기원. 좋게 부를 수 있는데 2019년에 이 서울 서북 3구 은평 마포 서대문이 협약을 맺어서 폐기물을 나눠서 처리하자. 은평이 재활용 분리수거를 우리가 할게. 서대문이 그럼 음식물 쓰레기는 다 우리가 처리할게. 마포구가 일반 쓰레기 소각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할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눈 거거든요. 쓰레기 삼국지. 쓰레기 삼국지 한 거야. 삼국지라기엔 너무 협력적이었어. 그래.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근데
이제 여기저기서 진통이 발생하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은평에서 그 재활용 파트를 막기 위해서는 자원순환시설을 만들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자원순환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진짜 큰 진통이 있었죠. 반대 집회도 되게 많았고 관련해서 구의원 소환도 됐었어요. 네. 소환에 성공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만큼 큰 이슈였고, 그리고 마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암에 숙박장 신설하는 거, 서울시가 신설하려고 하는데 이제 주민들이 반대했죠. 그 문제로 재판까지 갔고 최근에 2심 결과가 났는데 서울시가 졌어요. 이 입지 선정이 부적절했다라는 걸 법원이 인정했고 서울시가 그리고 대법원까지 안 가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런 상황이 마포에서는 벌어지고 있었고, 그러면 이제 음식물 쓰레기 담당하는 서대문구는 평화로웠냐? 라고 보면, 저는 근데 이 얘기하기 전에, 저도 이제 은평구 사니까 서대문구를 자주 지나다니거든요. 서대문구에 음식물 쓰레기 도대체 어디서 처리한다는 건지 좀 너무 궁금했어요. 알고 봤더니 서대문구가 처리하는 건데, 고양시에 있더라고요. 네, 그 고양시와 서울 경계에 난지공원 쪽에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고향. 처음에 찾아봤더니 이것도 저 자기 구에 없더라. 그런 좀 약간 빡치는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또 좀 더 빡치는 포인트는 광역자원순환시설도 은평구랑 고양시 진짜 딱 그 경계선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 구를 둘러싼 폐기물 처리의 역사, 그리고 그 각 구마다 다 갖고 있는 이 폐기물 이슈는 그렇고, 서대문구도 음식물 쓰레기 시설을 개선하려고 했는데 역시 좀 난간에 부딪혔던 경험이 있고, 다 문제를 안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2026년 3월에 싸움이 터진 건, 이제 은평이 막 여러 반대를 겪고 나서 결국은 이 재활용 분리수거 시설을 지었어요. 네. 이제 지었는데 은평구가 지었으니까 은평구는 이거를 은평구 소유로 해서 단독 등기를 친 거죠. 근데 마포구가 옆에서 보다가, 야, 이거 세 구가 분담금 나눠서 내서 지은 건데, 은평구가 제일 많이 냈지만 지은 건데 왜 너희가 이거 너희 단독 소유로 등기를 쳤냐 해서 문제 제기를 마포 구의원들이 한 거고, 그 은평구는 또 이런 해명이랄까? 당연히 우리 소유로 등기 쳐야지 뭐 이런 정도의 입장을 내면서 벌어진 싸움입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구에서 소유하는 이 등기를 세 구가 공동 등기를 할 수 있게 하나요, 제도적으로? 뭐 저도 알아봐야 되지만 그 지자체를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 공동 소유하면 되겠죠. 네,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래도 나름 서울에 있는 구가 일을 하는데 최초로 이걸 같이 하자 했을 때 등기를 누구 이름으로 할지 안 정해놓고 했을까요? 아니면 정해놓고 했는데 뒤통수를 친 걸까요? 그 협약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면 안 정해놓고 한 거 아닐까? 생각보다 일을 꼼꼼하게 안 하네요. 구에서 하는 건데. 뭐 우리 다 그렇죠. 뭐 그래요? 모든 인간들은 일을 다 꼼꼼하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 좀 그렇잖아요. 어쨌든 저기서 돈을 낸다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이거 누구 소유로 몇 지분 얼마나 나눌까? 이게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예를 들면 마포 상암동에 지으려고 했던 소각장, 마포구 소유가 아니에요, 이거. 애초에 서울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애매한 거죠, 사실. 네. 어쨌든 그 지분과 등기 문제로 지금 싸우고 있고. 네. 근데 여튼 이 싸움은 싸움대로 흘러가지만 네. 이 싸움이 마무리가 된다면은 새 구가 나란히 쓰레기를 좀 협력해서 처리하는 그 시스템이 돌아가긴 하겠네요, 나중에는. 네, 뭐 돌아가겠죠. 돌아갈 텐데 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여러 뭐 반대와 이런 걸 해서 했지만 결국은 우리 세 구가, 너는 음식물 쓰레기, 너는 일반 쓰레기, 너는 재활용 쓰레기 이러면서 서로 협력을 하는 거 아름다워 보이지만,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런데 이거를 지도에서 놓고 보면 아름다워 보이지만 현실 세계에서 놓고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대문 음식물 쓰레기는 그 서울이랑 고양시 경계에 있는 난지공원에서 처리하고 있고, 은평 광역자원순환시설은 그 은평구 지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그 구파발 뉴타운의 끄터머리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일 가까운 택지는 구파발이라기보다도 고양시 지축지구가 제일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막 새 구가 이 수도권 매립지에 그 직매립 금지가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마치 이게 되게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뭐 실제로 노력의 일환이지만, 사실 근데 이것 어느 정도 좀 외부화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도 은평구 주민이긴 합니다만. 저는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뭐 기분이 나쁘고 이런 건 아니고 고양시가 인구가 100만 명이에요. 특례시죠. 네. 나름 한국 전체 그 인구 순위로 보면 꽤 상위에 반기적 끼나요? 랭킹에 되어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랑 다이다이 붙으면은 이런 문제에서 위상이 떨어진다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뭐 비수도권으로 쓰레기 매립을 어디 뭐 충청에 보낸다, 뭐 에너지를 착취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갑을 관계, 착취 관계를 많이들 조명하는데 수도권 내부에서도 보면은 결국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부동산이 비싸고 상대적으로 비어있는 땅이 적다 보니 외부에 특례시라고 부를 수 있는 고양시로 넘기는 이 현상이 저는 그냥 되게 재밌게 느껴지고 아닌데? 특내 시민 재미있어 하지 않고 지금 빡치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화는 안 나요. 왜냐면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고양시에서도 저는 덕양구 주민이긴 하지만 좀 안쪽이어서 뭐 솔직히 지축에 그게 있고 없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정서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은 게 쓰레기 처리장이 서울에 있든 경상남도에 있든 고양시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주변의 아파트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냄새든 소음이든 뭐 환경 문제든 간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어디든 상관없어야 되는 게 전 맞다고 해요. 내 바로 집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각장이나 처리장이 외부적으로 안 좋은 거를 내보낸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럼 그거는 규제가 필요한 거고 시스템의 문제인 거고 만약에 그게 완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집 옆에 있든 상관이 없어져. 그러면 기술이 발전을 해서 이 되게 쓰레기를 소각을 하든 뭐라든 처리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서 냄새가 안 나고 그리고 그 신도시에서 쓰는 것처럼 지하의 관을 통해서 쓰레기를 보내기 때문에 덤프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사실 그 기술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좀 나, 소음도 좀 나, 연기도 좀 나는 것 같아. 그러면 만약에 집 앞이나 집 근처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반대를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냄새가 나면 좀 싫어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 그 쓰레기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냄새가 안 나게 해야죠. 그 기술이 아직 개발이 안 됐다니까. 아 그래요? 아니,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하는 거. 개발하셨겠지. 이게 저는 여기서부터가 좀 포인트라고 좀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냄새를 안 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우리 동네에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제가 결정권자라고 한다면은 내가 우리 동네에 그거 싫어라고 주장하려면은 그럼 내가 세금을 더 내더라도 그것을 완비할 수 있게 지자체 차원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문제라는 거죠. 다른 데 보내고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저 1번 문제는 저는 그게 먼저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제가 약간의 좋게 말하면 사고 실험을 위해서 냄새가 절대 안 날 수 없다, 절대 안 나는 기술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까지 설령 못 가더라도 냄새가 거의 안 나는, 많이 안 나는, 소음도 거의 안 나는 정도로 지자체가 노력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을 그 주민들이 지불할 수 있으면 그렇죠. 예.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 아니 왜냐면은 이게 사실 저는 뭐 말씀하신 게 대부분 맞다고 보는 게 아무리 기술을 개발한다고 해도 그런 뭐 덤프 차량의 쓰레기가 육안으로 보인다거나 이런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 없다면은 사실 사람이 적은 대로 가는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현상적으로. 근데 결국은 누군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거를. 왜냐면은 부동산이 저렴하거나 많이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피해를 보는 거라면 저는 그건 되게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최소한 그 쓰레기를 버리는 그 주체 측에서 버리는 당사자들이 세금을 이빠이 내야 된다. 그러면은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이게 저는 굉장히 불균형하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제가 이제 안동시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안동시에서도 매립지는 저쪽 끝에 있어요. 강남도 저 끝에 거의 안 사는 동네. 거긴 차를 타고 들어가야만 간단 말이에요. 거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진 거란 말이에요. 거긴 전혀 관리가 안 돼요. 들어가면 막 쓰레기가 보이고 이런단 말이죠. 자원순환 한다고. 만약에 이거를 시내에 진다면 사람들이 다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할 거면 그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저는 뭐 약간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의외로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흔히 쉽게 빈 땅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람이 안 사는 땅이 잘 없어요. 아시겠지만
사람이 안 살겠지 하고 설치해도 주변에 사람이 살고 있는 그쵸, 거죠. 그쵸. 네. 저도 예전에 이제 김포에, 김포 통진읍내 근처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시골이죠. 시골 쪽에 뭐 답사를 갔었는데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마다. 이상한 냄새가 나. 무슨 냄새인가 하고 이제 거기 이제 답사 도와주시던 마을 주민분하고 얘기하다가 자기가 보여주겠대. 그러면서 차를 끌고 냄새가 날 정도면 바로 옆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바로 옆이 아니라 꽤 갔어요. 한 5분, 10분 차 타고 갔어. 심지어 야트막한 동산이 가리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였나? 뭐 쓰레기 처리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민간 공장이. 거기서 냄새가 마을까지 바람 불면 날라오는 거죠. 그걸 봤을 때 이 한국에 이 빈 땅에 쓰레기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뭔가를 짓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꽤 약간 환상일 수 있겠다. 약간 혹은 도시 사람들이 속 편하려고 하는 얘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도시 사람 중 한 명으로서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관 차원에서 좀 더 비용을 물려야 된다고 봐요. 쓰레기 버리는 측에 좀 더 비용을 물려야 되고 그런 처리 시설을 받게 되는 지자체에서는 더 많은 걸 요구하거나 아니면 뭐 반대를 하거나 그래서 알아서 해라. 쓰레기는 너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주장을 하는 정도로 좀 세게 그러니까 목소리를 좀 주고받아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종량제 봉투 20리터 500원 정도 하는데 뭐가 5,000원을 늘린다던가. 아 너무 비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 이거를 예를 들면은 깜짝 놀랐네. 아니면은 지자체 차원에서 그럼 우리가 대신에 그 예산을 낼 테니 세금을 더 내라라고 한다던가 뭐 주민세나 지방세로. 왜냐면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계속 그 인구수가 적은 지역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쓰레기 버리는 입장에서 돈을 더 내야 돼요. 네. 이게 꼭 종량제 얘기가 직관적이어서 종량제 얘기 꺼냈지만 꼭 종량제로 처리되는 문제는 아니어도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서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예를 들면 비닐봉지나 일회용 컵 많이 쓰는 업장에 뭘 물릴 수 있잖아요. 세금 추가 요금 같은 거. 그런 거 물려서 그런 걸로 이제 뭐 자원순환 관련된 쓰면 되는 거죠. 참고로 저희 집은 그 음식물 쓰레기를 그 미생물이 분해해주는 링클? 예, 처리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전혀 광고는 아니지만 링클 너무 좋아요. 아, 링클 쓰시나요, 실제로? 예. 링클 정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비싸긴 하지만 그걸 쓰면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이나 그 아파트마다 처리되어 있는 그 RF인가요? 그 카드 찍는 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1년 정도만 되면은 본전 뽑는다. 아무튼 예, 갑자기 자기 집 가전 자랑. 예, 정말 좋아요. 링클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약간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쨌든 이 폐기물 이슈가 우리가 서울 서북 3구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지만 어쨌든 다른 지역을 약간 큰 지역이라고 불리는 인구가 많은 지역이 착취한다라는 게 중요한 키워드, 이게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실제로 이게 여러 방면에서 이슈가 되고 있죠. 지금 서울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되고 나서 서울 쓰레기들이 충청도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최근에 이건 쓰레기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서울 지하철 5호선이 김포 연장이 확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 김포 연장 처음 논의할 때 김포는 지금 연장되는 거 아니에요? 김포에 서울 지하철이 없죠. 그건 김포 경장. 맞네, 지하철이. 맞네요. 그 방화 5호선. 방화 이후로 김포로 이어지는 건데 그 지하철 처음 논의할 때 이 서울시랑 김포시의 딜의 내용이 그 방화역 5호선 종점에 건설 폐기물 처리장이 있거든요. 그거 김포가 가져가라. 그러면 지하철 늘려주겠다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폐기물이라는 게 사실 그 거래도 이상한 거래인 거죠. 사실 이상한 거래인데 그러면 또 아까 제가 얘기한 김포의 어떤 마을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처럼 어딘가 건설 폐기물 처리장이 생길 거거든요. 이상한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방화역 가면 이제 고성막 국수라고 하는 집이 있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막국수. 방화역이 예, 진짜 맛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처리 시설, 그러니까 이게 왜 저는 비용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계속 이야기되고 문제제기가 되어야지만 이걸 처리하는 업체나
그걸 처리하는 어떤 기술들도 그만큼 사회적 그 관심들에 따라서 발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 신경 쓰지 않을까. 지금은 예를 들어 서울 사람들이 충청 어디에 쓰레기 버리는 데서 관심이 없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가면은 실제로 규정 위반한 게 아마 수두룩할 거란 말이죠.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래서 더 많이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뭐, 이 은평서대문 마포의 쓰레기 얘기를 딥하게 기대하고 들으신 분들이 들으면 너무 추상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다 연결된 얘기니까 해보면 심시티라는 게임 아세요? 알죠? 네. 저도 어릴 때 심시티라는 게임을 많이 했는데 도시를 만드는 게임이죠. 심시티가. 심시티를 보면 그 발전소나 뭐 하수 처리장 이런 걸 지으면 주변 시민들이 싫어해요. 맞아요. 그런 걸 보잖아요. 그 기억이 저는 아직도 되게 남아있는데, 지금 쓰레기 얘기하다가 그냥 떠오른 거는 그런 거예요. 좀 정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얘기 꺼내보면, 한국의 도시 지역에 도시 계획을 세우잖아요, 우리가. 그 기본 베이스를 주상공록이라고 하거든요. 주거, 상업, 뭐라고요? 주상공록. 공업, 공장, 네. 농업 이런 거예요? 녹지. 녹지. 제 발음에 있을 때문에. 아니요. 주상공록이거든요. 이 네 가지가 도시 지역을 나누는 큰 그 구역이에요. 네. 이거 왜 나눈다고 생각하세요? 그 행정적으로 편리하려고? 행정적으로. 아니면 부동산 그 땅값 때문에? 땅값 때문에. 뭐 프로젝트 가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현대 도시계획의 제일 핵심 목적은 부정적 외부 효과를 줄이는 데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공장이 집 옆에 있어. 그러면 시끄럽고 냄새나고 뭐 오염물질이 있을 수 있잖아요. 화재 위험도 있고. 그러면 공장과 주거시설은 떨어뜨려놔야 돼. 아, 그런 맥락. 그리고 집이 상업지역에 있어. 그건 좋은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부동산적 개념 때문에 좋아졌고 실제로 도시계획에서도 상업지역의 주거를 허용하는 상태지만 전통적 입장에서 보면 주거지역의 제일 핵심 그 가치는 정숙이거든요. 정숙. 아, 조용한 거? 조용해야 돼요. 그래서 상업지역에 있으면 시끄럽기 때문에 오. 그런 모델이 이 뭐 서구적 개념인 거죠. 어쨌든 우리 지금 대부분의 세계에서 하고 있는 도시계획의 목적은 이 부정적 외부 효과들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쓰레기 얘기를 하다가 드는 생각은 이 출발서점이 전 약간 잘못됐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부정적 외부 효과를 줄이는 이 기능적 부분들, 주상공록이라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 외부 효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도시의 필수 시설들, 발전소라든지 아까 신시티 얘기한 것처럼 발전소라든지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든지 상하수도 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도시 밖으로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주상공록만 있지 주상공록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게 약간 현대 도시계획이 가진 약간 빈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실제 이 도라가 작동하는 방식은 주상공록 위에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명칭으로 구역을 찍어가지고 만들면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도시계획의 철학이 약간 그렇다 생각이 들고, 좀 연결된 생각인데 서울이라는 도시가 되게 크잖아요. 크고 뭔가 삐까뻔쩍하고 이렇게 발전된 성장한 도시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런 인프라 시설들을 다 외부화시켰기 때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다가 쓰레기 처리장 못 지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살면서 더 큰 소득을 올리는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쓰레기 처리장은 서울 밖으로 빠지고, 그러면서 서울이 커질 수 있었던 건 사실 그 서울이 잘 나서간 고향 특례시를 비롯한 많은 주변 지역에 대한 그 착취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도시계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들으면 뭐 욕하실 수 있지만 저는 모르는 입장에서 해보면 한 도시에서 그 에너지 쓰레기 이런 거를 자급자족이라고 할까?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약간 순환되는 그런 도시계획 모델을 만드는 것도 좀 되게 중요한 이슈였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미 초과한 지는 오래됐을 거고, 그런 용량을.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그런 서울이 만들어낸 쓰레기라든가 그런 자원순환의 그 측면을 고려한 도시 계획을 10년 단위, 20년 단위로 좀 점차 줄여가는 세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시장이 나와야겠네요. 그쵸. 지금 시장 후보님들이 그런 걸 해주시면 좋고, 그게 뭐 쉽게 얘기하면 정의로운 도시인 거잖아요. 정의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순환 체계를 잘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서울 인구가 900만 명이 먹고 싸고 놀고 하다 보면 에너지 수요와 폐기물들을 서울 안에서 처리할 수 없다. 이 물리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 그 도시는 그냥 잘못된 도시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수용 가능 인구를 넘어선 것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에너지랑 폐기물 처리하는 게. 그런 생각이 갑자기 약간 좀 원론적인 얘기지만 도시계획에 대한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하면서 이 폐기물들의 뭐 냄새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얘기들을 막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많이 발전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언급되는 게 이걸 지하에 넣는 걸 많이 해요.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많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거기서 일한 노동자들이 약간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약간 밖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부정적 효과를 좀 잘 캐치하면서 이 폐기물 이슈를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쓰레기 자체를 좀 그것도 중요하죠. 줄여야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살거나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겠죠. 맞아요. 그거는 뭐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서 서울에서만큼은 쓰레기 버리는 비용을 굉장히 늘린다거나 뭐 그런 제도적으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링크를 다 사든가 음식물 쓰레기 안 나오게. 링크 어디 저기세요? 아니 진짜 좋아요. PPL인가? 진짜 좋습니다. 링크.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계속 링크를 광고. 링크 너무 좋아. 저기 뭐지? 미닉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링크 짱이에요. 아, 그래요? 링크 짱. 근데 실제로 뭐 비싸지면 그 같은 논리로 원래 지금 이미 시행이 되었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지역별 전력 요금 차등제 있잖아요. 그 서울은 이제 그 자금률이 낮으니까 비싸게 내고 인천은 자금률이 높으니까 싸게 내는 이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쓰레기도 자체적으로 소화가 가능하면 그쵸. 뭐 싸다기보다도 적정하게 내고, 자체적으로 소화가 불가능하면 비싸게 내고. 비싸게 내고. 근데 자체적으로 소화가 불가능하면 사실 비싸게 내는 것도 비싸게 내는 건데, 그럼 안 되지. 아무튼 되게 좋은 얘기였던 것 같아요. 마침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서울이라는 이 악랄한 도시의 어떤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재밌게 듣든 재밌게 듣지 않았든 구독 누르시고요. 댓글 다시고요. 좋아요 누르시고요. 후원도 해주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무 말이든 써도 좋으니까 회원 가입하시고요. 다 좋습니다. 관심과 내가 들었다는 표시를 직접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공동의 동남수 이번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